잘 지내셨어요? 저는 책을 읽어주는 친구 윤술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이민원 고마운 사람 배지영 작가님의 3부 그냥 한 사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냥 한 사람. 바닷속 멸치가 떼지어 헤엄치고 도요새가 하늘에 무리지어 나는 모습, 그것만으로도 참 장관이다 싶어. 그 많은 수의 물고기와 새들은 어떻게 서로 부딪히지도 않고 일제히 방향을 바꾸며 일사불란하게 날 수 있는지 궁금했어. 이런 행동의 비결은 아주 간단하다고 해. 한 가지 규칙만 지키면 된대. 옆 친구가 멀어지면 따라잡고 너무 가까워지면 속도를 늦추는 것. 그러니까 일정 간격을 유지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지. 간단해 보이지만 꽤나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친구나 연인 사이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이 간격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해 어긋나는 경우가 많잖아. 너무 가까이 다가가는 바람에 지나친 간섭에 기분 상하기도 하고, 멀리 떨어지는지 모르고 있다가 서운함을 느끼며 관계가 소원해지기도 하고 말이야. 하지만 이럴 때 있잖아. 너무 슬퍼 눈물조차 흘리지 못할 때. 그런 나를 꼭 안아 내 심장과 그의 심장 소리가 하나인 듯 들릴 때, 그리고 또 너무 기뻐 그의 두 손을 잡고 함께 팔짝팔짝 뛸 때, 그땐 꼭 한 사람이 된 것만 같아. 거리나 간격조차 생각할 수 없는 그냥 한 사람. 그런 순간이 그래도 자주 있어야 하는 것 같아. 그래야 영영 멀어지는 일은 없을 테니까. 도도새의 비밀. 그런 친구 있잖아. 너무 착해서 한편으론 불안한 친구. 친구가 내게 이런 얘기를 했어. 자긴 마치 도도새 같다고. 참, 도도새에 대해 알아? 대항해 시대 포르투갈 선원들에 의해 발견된 모리셔스 섬에 살던 도도새는 천적이 없었던 데다가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서 인간들을 졸졸 따라다녔대. 더구나 동지에도 강해서 한 마리를 잡아 울게 만들면 도움을 주려고 다른 새들이 찾아왔다는 거야. 그런 새를 선원들은 도도새, 그러니까 바보새라 이름 붙이곤 마구 잡았던 거지. 결국 그렇게 도도새는 멸종된 거고, 알고 보니 친구는 믿었던 지인에게 속아 사기를 당했다는 얘기를 하더라. 사실 나 역시 그 친구가 좀 더 영악해지길 바랐거든. 너무 착해선 안 된다고. 착한 게 큰 잘못이라도 된 듯 얘기를 했어. 그런데 어제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이젠 거절해야 할 것에 대해선 확실하게 선을 그을 생각이야. 하지만 도도새에 대해선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 그러곤 이렇게 말을 이었어. 섬에 있던 그 새가 포획하기 쉬웠다고 해서 그렇게 다 죽이다니. 결국 선원들이 어리석었던 거야. 그 새가 바보 같았던 게 아니고. 그렇지 않아? 듣고 보니 그랬어. 선원들의 바보 같은 짓 때문에 착하고 기품 있던 새가 사라져버린 거잖아. 살아있었더라면 누군가와 둘도 없는 친구로 지낼 수 있었을 텐데. 그랬다면 모리셔스 섬의 생태계가 무너지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한편으론 그 친구가 착한 게 잘못이 아니라 친구를 속인 사람이 잘못한 건데. 난 왜 화살을 친구에게 돌렸던 걸까?
마치 도도새를 멸종시켰으면서 그 새 어리석음을 핑계댔던 선원들처럼 말이지. 마음속에 남는 건 그땐 다 추억이 될 거라 생각했어. 함께 갔던 놀이공원 입장권, 처음으로 같이 본 영화 티켓,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으로 그에게 선물했던 지갑 영수증까지도 차마 버릴 수 없었지. 그것들이 있어야 훗날 아름다운 추억들이 고스란히 간직될 것만 같았거든. 하지만 보관한 이후 단 한 번도 그걸 꺼내보지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 갈 때마다 집안 정리를 할 때마다 그것들을 담아놓은 상자를 버려야지 하면서도 매번 망설여졌지. 그걸 버리면 소중했던 한때가 사라지기라도 하는 것처럼. 생각해보면 마음속에 남는 건 영수증이나 입장권처럼 보관이 가능한 것들은 아닌 것 같아.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 가령 놀이기구를 타면서 잡았던 따뜻했던 그의 감촉이랄지, 영화관 앞에서 그를 기다릴 때 흘러나왔던 노래, 아르바이트가 끝나면 데려다줬던 골목길에 쓸쓸했던 가로등 불빛 같은 것들인데 말이야. 보관해봐야 소용없는 것들은 이제 모두 버리고 보관할 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만 간직해야 하는 것들은 가끔씩 꺼내보며 떠올려 봐야겠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지 몰라. 야간 비행기 조종사인 파비앙은 비행하면서 내려다보는 밤 풍경을 좋아했어. 밤에는 지상이 하늘이 되기도 했거든.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별, 그건 외딴 집이었어. 식탁에 팔꿈치를 꿰고 있는 농부들은 그들이 밝힌 등불이 소박한 식탁만 비춘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그렇지 않았어. 불빛은 80km나 떨어진 곳, 그러니까 하늘을 날고 있는 야간 비행 조종사에게 위로가 됐던 거야. 생텍쥐베리가 쓴 야간 비행을 읽으면 지상의 무수한 불빛들이 달리 보여. 고독했던 조종사에게 작은 불빛은 당신처럼 누군가도 깨어있다는 걸 알려주며 외로움을 덜어줬거든. 그리고 길을 잃지 않았다는 신호가 되기도 했지. 한때 살았던 산동네 옥탑방에서 내려다봤던 지상의 불빛들은 참 아름다웠어. 하늘의 별만이 별이 아니구나. 무수한 별들이 내가 발 딛고 살아가는 지상에도 가득했구나 싶었어.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도 들어. 지금 보잘것없어 보이는 내 모습도 아무것도 아닌 나도 누군가에겐 위로가 될지도 모른다고. 조금 멀리 떨어져서 본다면 분명 별처럼 빛을 내고 있을 거라고. 씩씩하게 밝게 웃던 친구의 미소가 내게 눈부신 위로가 됐던 것처럼 오늘 만난 우체부 아저씨의 다른 운동화와 땀방울에 나도 모르게 감동받았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먼 불빛이 되어주고 때로는 감동이 되어준다고, 그런 먼 빛으로 너에게 나 하나의 별이 되어준다면 참 좋겠구나 싶어. 보고도 못 본 척. 캘리포니아만으로 놀러갔던 한 미국인 가족에게 실제 있었던 일이래. 해안가 근처에서 그들은 흑등고래 한 마리를 발견했는데 다가가도 움직임이 없더라는 거야. 죽은 건가 싶었는데 갑자기 고래가 수면 위로 몸을 끌어올리곤 숨을 내쉬더래. 이상하다 싶은 생각에 남자는 물속으로 뛰어들어 좀 더 가까이 다가갔는데 엄청난 양의 그물이 엉켜있는 걸 발견한 거야.
눈빛으로 이런 말을 하더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1시간 넘게 남자와 그의 가족들은 고래 몸에 엉킨 그물을 잘라내 주었고 마침내 고래는 자유의 몸이 됐지.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 고래는 150m쯤 헤엄쳐 가더니 갑자기 공중 고개를 하며 엄청난 쇼를 보여주더라는 거야. 그것도 무려 1시간 가까이. 기진맥진해서 헤엄칠 힘도 없던 고래였는데 말이지. 감사의 인사였던 거야. 정말이지. 필연적인 감사의 인사. 그동안 난 얼마나 많은 눈빛을 외면해왔던 걸까 싶더라. 도움을 간절히 바라던, 배려를 원하던 눈빛을, 혹은 말을 보고도 못 본 척, 혹은 너무 무심해서 모르고 지나치기도 했던 것 같아. 그리고 난 또 누군가의 도움에 얼마나 뻔뻔했나 싶기도 해. 너무도 당연하게 아무런 인사도 없이. 도울 수 있는 것 또한 사람뿐. 북극의 사진을 봤어. 늘 생각해오던 북극의 모습과 너무 달라 당황스러웠지. 얼음도 눈에 보이지 않았어. 하얀 털로 뒤덮인 곳만이 그곳이 북극임을 알려주고 있었지만 그 커다란 곳마저 시커먼 흙 위에 고개를 떨군 채 덩그러니 앉아 있었어. 이방인처럼 애처롭고 낯설게. 올해 가장 강력한 온난화의 징후가 관측됐대. 이런 식이라면 내년 봄이나 여름쯤엔 북극의 얼음이 덮인 곳을 찾기 어려울 거라는 거야. 땅이 드러나면 햇볕을 더 많이 흡수하니 얼음 녹는 속도도 빨라질 수밖에 없대. 우리가 매번 이렇게 기록적인 폭염을 겪어야 되는 것, 온난화의 영향이라는 거 잘 알고 있지? 물론 자주 깜빡깜빡하지만. 한 환경운동가가 왜 그렇게 동물 보호에 열심히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는 걸 들었어. 그들이 약하기 때문에 돕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돕는 거라고. 우리도 언제든 그들처럼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당연하게 여겼던 곳 빙하. 그곳은 이제 시커먼 흙으로 뒤덮였어. 발을 푹푹 빠뜨리는 미지근한 흙길을 걸으며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 북극곰은 어리둥절할 거야. 그 모습에 우리를 겹쳐 생각해보니 암담해져. 어쨌든 북극을 그렇게 만든 건 우리지만 결국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것 또한 우리뿐이란 거. 그 사실이 희망이 될 수 있을까? 한마디면 돼. 알렉스라는 이름의 아프리카 회색 앵무새가 있어. 조류학자인 에렌느 박사가 그녀가 어린 시절부터 키운 이 앵무새는 30년 동안 서로에게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였지. 앵무새 알렉스는 2살 아기의 감정과 5살 꼬마의 지능을 지녔다고 해. 꾀를 부리거나 심지어는 거짓말, 떼를 쓰기도 했대. 100개 이상의 단어를 사용할 줄 알고 간단한 대화 정도는 무난히 이어갈 수 있었던 사랑스러운 앵무새였어. 그런 어느 날 밤, 앵무새 알렉스는 에르느 박사에게 이 3마디의 말을 했대. 잘 지내? 다음에도 또 봐. 사랑해. 그리고 이튿날 죽었어. 그 말이 마지막 유언이었던 셈이야. 많은 단어를 알고 있다고 해서, 높은 지능을 갖고 있다고 해서 적절한 말을 적당한 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사과의 말을 해야 할 때 변명하고, 사랑의 말을 해야 할 때 침묵하고, 감사의 말을 해야 할 때 미뤄왔던 건 아닌가 싶어. 진심을 전하는 데는 굳이 많은 단어가 필요 없는데,
앵무새 알렉스가 전했던 진심의 말들처럼 오늘이 가기 전 나도 용기 내 그에게 전하고 싶어. 한마디면 가능한 말을 더 늦기 전에. 이민원 고마운 사람 4부. 위로란 참 조용한 일. 바로 이어서 읽겠습니다. 한 짝만 남아버린 슬리퍼. 이어폰은 왜 한쪽만 고장나는 걸까? 양말은 왜 한 짝만 사라지는 걸까? 슬리퍼는 왜 한 짝만 먼저 망가져 신을 수 없게 되는 걸까? 오늘 고장난 이어폰을 양쪽 귀에 꽂아 음악을 들었어. 물론 한쪽에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 눈엔 아무렇지 않게 보였을 거야. 한 짝만 남은 양말은 색이 비슷한 짝 없는 다른 양말과 대충 맞춰 신었어. 신발만 벗지 않으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거든. 하지만 신발장을 열어 한쪽 끈이 뜯어진 슬리퍼를 꺼내보고는 영영 가망 없음을 깨달았어.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신을 수 없었어. 몇 발짝도 걸을 수 없었으니 말이야. 한쪽이 고장난 이어폰도 한 짝만 남은 양말도 남들 눈엔 아닌 척, 괜찮은 척 보일 수 있겠지만 실은 전혀 괜찮지 않아. 그가 떠났거든. 한 짝만 남아버린 슬리퍼처럼 실은 나 전혀 괜찮지 않아. 그리고 생각해. 나를 떠난 이유가 있으니 나 홀로 이렇게 남겨진 까닭도 있을 텐데 난 왜 잊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남아있는 걸까? 도저히 신을 수 없는 슬리퍼를 미련스레 신발장에 두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도통 모를 일이다. 왜 하필 내가 아닌 건지. 친절한 사람이니까 그녀에게만 특별한 건 아닐 거라고 애써 생각했어. 화난 웃음도 가끔은 수줍던 표정도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거라고. 어제도 그랬어. 비가 내려 누구도 간식을 사러 나가고 싶어 하지 않았지. 사다리 타기를 했는데 그녀가 걸린 거야. 그러자 갑자기 그 사람이 대신 나가겠다고 하더라. 마침 밖에 가야 할 일이 생겼다면서. 누구도 그의 말이 거짓말이라 여기지 않았어. 무심한 표정에 모두들 속았을 거야. 나 역시 속을 뻔했거든. 하지만 그 사람 눈을 보고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 그가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그녀가 말을 하면 생기돌던 그의 눈빛 그리고 표정, 가끔은 넋 나간 듯 그녀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던 모습 너무 익숙했어. 그를 바라보던 내 표정이었으니까. 내가 그랬으니까. 왜 하필? 하루 종일 그 말이 입안에서 맴돌았어. 그의 짝사랑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 사람은 왜 하필 나인 건지. 그가 사랑하는 사람은 왜 내가 아닌 건지. 왜 하필. 좀 더 일찍. 만약이야. 조금 더 일찍 만났더라면 사랑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들었던 사람 만난 적 있어? 사실 난 그 사람을 보자마자 한눈에 알아봤거든. 아, 이 사람이구나. 외모도 분위기도 목소리까지 바라오던 그 사람이구나. 대화를 나누면서는 더 확신할 수 있었어. 좋아하는 음악, 최근에 재밌게 봤던 영화, 대중적이지 않은 한 작가의 책까지 이렇게 잘 맞을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사람에겐 애인이 있고 그건 나도 마찬가지였어. 그래서 그랬을 거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꾸 길게 이어지는 대화를 어쩌면 깊어질지 모를 마음을 어떻게든 감추려고 안간힘을 썼던 것 같아.
명함을 교환하는 편이 자연스러운 만남이었는데도 그것조차 깜빡 잊은 듯 그저 예의를 다해 인사를 하곤 헤어졌지. 그렇잖아. 혹여나 흔들려선 안 되잖아.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남자친구에겐 정말 미안했지만 계속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더라. 좀 더 일찍 그 사람을 만났더라면, 그랬더라면 우린 서로 사랑하게 됐을까? 그리고 그랬더라면 이렇게 흔들릴 사람 다신 만나지 않았을까? 가장 힘든 건 바로 지금. 1시간은 길지만 하루는 짧아. 한 달은 길지만 1년은 순식간이지. 네가 해줬던 그 말, 힘들었던 순간마다 도움이 됐어. 그런데 지금 내가 힘든 건 시간이 가지 않아서 힘든 게 아니야. 지금 내 마음을 덜컥거리게 하는 건 이런 것들이야. 집으로 돌아가는 골목길, 종종 마주치던 길고양이에게 나도 모르게 그가 불렀던 애칭으로 인사를 건네게 될 때, 노래방에서 부른 노래가 그가 좋아하던 노래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될 때, 남들은 하나도 안 닮았다고 하지만 그와 닮은 배우를 TV에서 볼 때, 그가 사는 동네를 지나는 지하철, 버스 노선을 볼 때, 그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운동화를 볼 때, 그리고 이 밤 전화 걸고 싶은 마음 애써 삼켜야 할 때, 가장 힘든 건 바로 지금 모든 순간순간들이야. 그래, 시간은 어떻게든 가겠지. 한 달은 금방 가겠지. 1년도 순식간에 지나갈 거야. 문득 뒤돌아봤을 때, 실은 나 주말마다 그가 사는 동네에 종종 갔어. 마주쳐선 안 된다 싶으면서도 한 번쯤은 만났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거든. 2번 먼발치서 그를 봤어. 한 번은 슬리퍼 신은 그가 우울한 표정으로 편의점에 들어갔다 나오는 모습, 그땐 조금 기뻤어. 그도 나처럼 슬퍼 보였거든. 2번째는 말쑥하게 차려입은 그가 지하철역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가는 것도 봤어. 활기차고 씩씩해 보였지.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는데 표정만으로도 꽤 즐거워한다는 걸 알 수 있었어. 그리고 더 이상 거길 가는 걸 그만뒀지. 내가 이런다는 걸 그가 알면 얼마나 무서워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 그리고 이런 내 자신도 싫었고, 더 이상 그가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는 때가 오긴 왔어. 일이 바쁘기도 했고 설렘이 생기는 누군가를 만나기도 했지. 그러다 보니 시도 때도 없이 머릿속을 떠돌아다니던 그의 전화번호도 잘 기억나지 않더라. 그런데 우연히도 그를 다시 만난 거야. 당황스럽긴 했지만 마음이 흔들리진 않았어. 더 이상 그가 그립지 않았거든. 그의 표정도 나와 같은 듯했어. 아무렇지 않은 듯. 이상하게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 하지만 상관없어. 이제 더 이상 미련은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걸어가다 문득 뒤돌아봤을 때 그 역시 나를 뒤돌아보다 서로 눈이 마주치고 말았지. 우린 머쓱하게 웃으며 인사하곤 서둘러 제 갈 길을 다시 걸어갔어. 정말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내 손을 잡아달라고. 힘들어 보였어. 누가 봐도 힘든 상황임이 분명해 보였거든. 괜찮아? 라고 물으면 그 사람은 희미하게 웃으며 늘 이렇게 대답했지. 괜찮아. 서운한 마음도 들었어. 솔직한 마음 털어놓을 만큼 아직도 내가 편하지 않은 걸까? 여전히 거리를 두려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건 말이지, 내게 부담 주고 싶지 않기 때문이었다는 걸, 걱정 끼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는 걸 이젠 알 것 같아.
오늘 오후에 걸려온 엄마의 전화에 밝은 목소리로 난 이렇게 대답했거든. 난 정말 괜찮아. 정말이라고. 그러곤 전화를 끊는데 갑자기 울고 싶어지더라. 실은 전혀 괜찮지 않은데 난 왜 안 그런 척 했던 걸까? 차라리 다 털어놔버릴 걸. 울음이라도 터뜨리고 위로받을 걸. 후회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 부담 주고 싶지 않았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때 문득 그 사람 생각이 났어. 이런 거였구나.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누군가의 괜찮다는 말 너무 믿어선 안 될 것 같아. 어쩌면 그건 전혀 괜찮지 않다고 너무 힘들어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거라고. 그러니 한 번만 더 물어봐 달라고. 내 손을 잡아 달라고. 그런 말일 수도 있겠다 싶어. 이젠 다 버려야겠다고. 정리기술이란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차고에 35개의 상자를 쌓아둔 여자의 이야기. 그녀는 이사 다닐 때마다 상자들을 가지고 다녔대. 아름답고 값진 추억이 담겼기에 차마 버릴 수 없다고 하면서 말이지. 지긋지긋해진 그녀의 남편은 차를 한 대 사주겠으니 대신 쌓아놓은 상자 안쪽에 주차하라는 조건을 내걸었대. 주차가 힘들어진 여자는 어쩔 수 없이 상자를 정리하게 됐지. 부부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상자를 열어보게 됐어. 그런데 그 안엔 그녀의 예전 직장에서 만든 홍보물과 서류 뭉치들만 잔뜩 있었던 거야. 그녀는 충격을 받았지. 아름답고 귀한 추억과는 거리가 먼 물건들이었으니까. 기억을 더듬어 보니 15년 전 그녀를 해고했던 회사가 잘못했다는 걸 증명하려고 모아뒀던 자료였던 거야. 복수의 칼날을 갈며 모아둔 거지만 지금은 쓸모없는 것들이었지. 그러니까 그건 화해하지 못했던 과거의 분노, 마음의 상처였던 셈이야. 내 기억 속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값진 추억이라 여기며 끌어안고 있던 상자들을 떠올려 봤어. 좋은 추억들이 대부분이라 여겼는데 하나씩 떠올려 보니 그렇지 않더라. 부당한 체벌을 받았던 중학교 시절의 기억, 앞으로 만날 일도 없고 오래 다니지도 않았던 예전 직장 상사의 호통, 헤어진 뒤 한동안 자기 비하에 빠지게 됐던 그 사람의 독한 말, 어이없거나 불만스러웠던 실패, 어제의 일인 양 분노가 떠오르는 그날의 사건. 내 기억 상자 속엔 이런 나쁜 기억, 쓸데없는 기억들이 더 많이 담겨 있었어. 마음속에 둬봤자 쓸모없는 것들인데 난 참 오래도 끌어안고 있었던 걸까. 상자를 열어 물건을 꺼내 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리듯 화해하지 못했던 과거의 것들과의 화해하고 이젠 다 버려야겠다고 그런 생각을 했어. 더 이상 손 못 쓸 때가 되어서야. 작아진 비누를 보며 이런 생각을 해. 평소에 왜 깨닫지 못할까? 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작아지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걸까? 조심히 다루지 않으면 뭉개져 버리거나 아예 조각나버리는 상태가 되고서야 말이지. 통통해서 생기마저 느껴지던 비누였을 때도 실은 닳아지고 있었다는 걸 그땐 왜 몰랐을까? 작은 조각이 되어버린 비누를 내려놓고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다 그랬던 것 같아. 마찰음이 이상해지고 걸을 때마다 발이 불편해져 더 이상 신기 힘들어져서야 구두 뒤축이 닳아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고 목 부분이 늘어날 대로 늘어난 다음에야 티셔츠가 낡아버렸다는 걸 알게 되지. 더 이상 손을 못 쓸 때가 되어서야 나 때문에 내게 맞추느라 이렇게 닳아버렸구나 깨닫게 되고 마는 것.
그러니까 그도 그랬겠지. 차츰 달아져 갔을 텐데, 차츰 멀어져 갔을 텐데, 돌이킬 수 없을 때가 되고 나서야 이렇게 뒤늦게 깨닫게 되네. 오롯이 홀로 가만히. 그땐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 생각했어. 난 사랑이란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거라고. 그러는 가운데 다툼이 생기더라도 그러면서 더 깊어질 수 있는 거라 생각했거든. 하지만 그는 어느 한순간만은 떨어져 지내고 싶다 했어. 본인뿐 아니라 나에게도 필요할 거라며 설득시키려고도 했고. 다른 건 양보할 수 있었는데 그것만은 포기할 수 없었어. 그가 혼자 여행을 가겠다거나 나와의 데이트 대신 하루 종일 집에서 음악 들으며 책을 읽고 싶다고 하면 왜 그곳엔 내가 없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 난 홀로 지내는 시간이 고통스럽기만 한데 그는 그 시간이 있어야 마음이 맑아지는 것 같다는 거야. 그때 몰랐는데 요즘엔 홀로 있는 고요한 시간이 왜 필요한지 알 것 같아. 그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견뎌야 할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짊어져야 할 것들에 버거웠을 테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사랑일지라도 하루쯤, 아니 단 몇 시간만이라도 모든 걸 털어내고 오롯이 홀로 가만히 있어보고 싶은 마음. 그래서 소설 속 존머 씨처럼 나 좀 가만히 내버려둬 말하고 싶었었던 것이었을 텐데. 우주선의 외로움. 보이적 1호에 대해 알게 된 건 그 애가 보여준 사진 한 장 때문이었어. 그 애는 화소가 낮은 사진 한 장을 보여주면서 이게 뭔지 알아? 라고 물었지. 내가 고개를 갸웃거리자 실수로 찍힌 것 같은 하얀 점을 가리키며 이게 지구야 라고 하더라. 그러곤 보이적 1호에 대해 이야기해줬어. 1977년 지구를 출발한 무인 우주 탐사선 보이적 1호는 우주를 홀로 날고 있다고 했어. 인간이 만든 물체의 가운데 가장 멀리 가장 오래도록 날고 있다고. 그런데 이 보이적 1호가 태양계를 벗어나기 직전 찍은 사진이 있어. 태양계의 마지막 행성인 해왕성을 지날 때 과학자 칼 세이건은 카메라를 돌려 지구를 촬영하자고 했대. 그렇게 해서 무려 61억 킬로미터 거리에서 지구의 사진이 찍히게 된 거지. 붉은 태양 반사광 속에 있는 아주 희미한 점. 그 아이가 보여준 사진, 창백한 푸른 점은 그렇게 나오게 된 거야. 그 아이는 힘든 일이 있을 때면 이 사진을 들여다본다고. 당시 시련의 아픔에 빠진 내게 너도 줄까? 라고 물었지만 난 괜찮다고 했어. 얼마 전 문득 그 사진이 떠올라 인터넷을 검색해봤어. 여전히 보이적 1호는 우주를 떠돌고 있었고 통신은 두절된 상태더라. 10년 전 그 아이처럼. 나도 사진을 컴퓨터 폴더에 저장해놨어. 삶이 고달프고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아 외로울 때면 보이적 1호가 찍었다는 창백한 푸른 점을 들여다보게 되지. 손톱으로도 가려지는 창백하게만 느껴지는 그 작은 점을, 특별할 것도 없는 그 작은 점에 뭘 그렇게 많이도 우겨 넣으며 난 무겁게 살았나 싶어졌어. 그리고 보이적 1호를 생각해. 캄캄한 우주를 날아다니는 막막함을, 다시는 지구로 돌아올 수 없는 우주선의 외로움을, 그리고 궁금해지기도 해. 고작 20살이었던 그 아이는 뭐가 그리 힘들었던 걸까? 왜 그토록 외로웠던 걸까? 오지 않을 걸 알면서도. 갑자기 비가 쏟아지던 날 몇몇 아이들은 가방을 머리에 쓰고 웃고 떠들며 집을 향해 뛰어갔지. 나도 평소라면 그랬을 텐데
우산 들고 찾아올 엄마를 기다리는 친구들 사이에 서 있었어. 당시 엄마는 동네에 있는 마트에서 일하고 계셨어. 난 엄마가 잠시라도 하던 일을 멈추고 내게 우산을 들고 달려올지 모른다고 벼랑간 그런 생각을 한 거야. 그렇게 교문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 나타나는 사람마다 엄마인가 싶다가 아니라는 실망감에 다시 고개가 움츠러들고, 그렇게 기대하고 실망하는 사이 우산을 들고 나타난 다른 친구들의 엄마가 마치 빛나는 구원자 같아 보였어. 내일 보자. 활짝 미소 지으며 인사하는 친구의 모습은 어찌나 당당하고 행복해 보이던지. 끝내 엄마는 오지 않았어. 다행히 우리 집 근처 사는 친구와 우산을 나눠 쓰고 돌아올 수 있었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녁을 지어주는 엄마에게 친구와 우산을 같이 쓰고 와서 비 안 맞았어 말했더니 엄마는 아 그래 잘했네 라고 말씀하시더라. 그게 또 어찌나 서운하던지 찔끔 눈물이 나는 거야. 안 될 줄 뻔히 아는데 괜한 기대를 걸다 서운해지고, 그러고 나 혼자 슬픔에 빠져들고. 나 오늘 하루 종일 그랬어. 그가 오지 않을 걸 뻔히 알면서 나를 보러 달려오지 않을까. 너무 보고 싶었다. 전화라도 걸려오지 않을까. 그런 신락 같은 희망을 걸고 가망 없는 기대를 걸고. 곁에 내려앉은 낙엽처럼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 자기보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자신은 너무 의지가 약한 게 아닌가 하면서. 하지만 내가 보기엔 워킹맘인 그녀의 의지는 결코 약해 보이지 않았거든. 다만 집안일도 회사일도 너무 완벽하게 하려는 바람에 건강을 챙기지 못하는 게 문제 아닐까 싶었어. 그래서 한 말이고 위로였는데 그 친구 입장에선 일종의 충고라고 여긴 모양이야. 자신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다고 섭섭하다며 전화를 끊더라. 하루 종일 내 맘도 좋지 않았어. 한편으론 씁쓸했지. 쑥떡처럼 말해도 찰떡처럼 알아듣던 우리 사이에 최근 서운함이 좀 많아진다 싶기도 했고. 그러다 김사인 시인의 이 시가 떠올랐어. 이도 저도 마땅치 않은 저녁, 철 잃은 낙엽 하나 슬며시 곁에 내린다. 그냥 있어 볼 길 밖에는 없는 내 곁에서 저도 말없이 그냥 있는다. 고맙다. 실은 이런 것이 고마운 일이다. 친구에게 필요했던 건 달콤한 위로도 충고도 아니었는지 몰라. 그저 그녀가 겪은 어려움 하나하나를 귀 기울여 들어주는 거였을지 모른다 싶어. 회사 일이 힘든 건 의지나 체력이 약해서도 쉬지 못해서도 아닐 수 있어. 자신의 하소연을 가만히 들어준다면 어쩌면 풀릴 수 있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고 보면 위로란 참 조용한 일인 것 같아. 곁에 내려앉은 낙엽처럼 그냥 슬며시 곁에 있어주는 그런 조용한 일인 것 같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은 시간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고 다음에도 찾아와 주세요. 당신의 쾌렌시아가 되고픈 윤슬이었습니다.